저는 $100 밑에서도 계속 사고 있었죠. 네, $100 밑에서 산 게 TSMC랑 디즈니. 네. TSMC는 네. 왜요? 지금 반도체가 그 윈터 이즈 커밍 이후에 오더컷 나오고 지금 그러고 난 뒤에 인텔이 자꾸 이게 생산을 미루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맨날 유행어처럼 미는 게 반도체 안 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유행어에 뒤에 하나 더 붙였죠. 반도체를 쓰긴 쓰는데 내년에 쓴대. 내년에 쓴대. 예. 꽤 답답하죠. 네. 그 최근에 엔비디아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많이 또 주가 반도체도 많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그 엔비디아도 좀 길게 봐야 되는 걸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오히려 약간 가이던스 하향이었죠. 실적 발표는 이제 곧 될 거고 가이던스가 하향이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 못 벌 거다라고 미리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전날인가 다음날인가 마이크론이 또 똑같은 그죠. 엔비디아가 먼저 얘기를 하고 마이크론이 똑같이 우리 가이던스 하향합니다 라는 얘기를 연이틀 때리면서 지난주에 주가가 한번 출렁했었죠. 반도체가 전부 다. 근데 이런 부분이 미국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2주 정도 전에 월마트가 우리 하반기에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하향하겠습니다. 한 10% 정도 떨어뜨려서 우리가 돈이 지금 인플레도 그렇고 재고도 그렇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실적 발표 딱 보니까 하향된 가이던스 대비 한 5% 정도 비트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걔네들은 실적 예상치보다 플러스가 나야 어떻게 보면 CEO가 임명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이 되기 위한 본인의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주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주주들한테 대한 기대감을 계속 줘야 되니까 발표되기 전부터 미리 안 좋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도 집계 보니까 요 정도는 나왔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게 미국의 문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가이던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유일하게 플러스 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것보다 비트 하는 그런 목표치를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동차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픽카드. 비트코인에 연결되고 그래픽카드에 연결되고 서버, AI, 쿠다 프로세서 이래가지고 자동 연산, AI 연산 이런 얘기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AI 연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그래픽 성능을 좀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메타버스랑 그다음에 자율주행이거든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많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고 그걸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 그걸로 지금 실제로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실적 예상치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엔비디아를 자율주행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PER이 40배에서 50배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율주행 기업이면은 그걸 충분히 우리가 오케이 감내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AMD랑 엔비디아가 무서운 게 뭐냐 아까 제가 애플 말씀드릴 때 애플이 지금 PER이 현재 PER이 한 30배 정도, 20 후반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포드 PR이라 그래서 1년 뒤 PR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요? 한 2,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말 그대로 애플은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 AMD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이 한 40배 중반 정도 나와요. 근데 포드 PR 보시면은 20대 중후반 나옵니다. 2배 되는 거예요. 성장이 빠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매출 성장세가 빠르다라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투자했을 때 유효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비싸도 살만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저는 분할 매수하는 거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엔비디아는 좋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특히 제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아까 엔비디아는 제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AI 이런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그 친구들은 좀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만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지금 문제는 그 많은 반도체를 생산해서 재고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가격 방어가 되는데 지금 제가 D램 가격을 봤을 때 한 달 사이에 DDR4 기준으로 10% 정도 빠졌어요. D램 가격이. 많이 빠졌네요. 실제로 이제 재고가 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지금 그 얘기를 실제로 했는데 그 관점에서는 조금 하드웨어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 내년 특별 배당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드캐리 하겠죠. 계속 제가 지금 이거를 1년 정도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내년 연말이 고점이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2021년
1월 10며칠 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삼성전자 관련돼가지고 삼성전자 특별 배당 때문에 이렇게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그때 막 이렇게 9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진작에 라이브에서 농담삼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2018년 19년처럼 1,500원 정도 배당을 주면은 6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다가 무의식으로 나왔네. 그러니까 배당하고 배당률 계산 때려가지고 2에서 2.5% 때리면은 6, 7만 원이면 되겠네라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온 걸 보고는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그거 틀어놓고는 와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관점에서 하드웨어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돈을 잘 벌고 그러고는 특별 배당이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배당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배당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만큼 배당 준다 그랬으니까 돈 잘 벌면 올라는 갈 텐데 문제가 3년에 한 번씩 배당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 배당을. 그래서 사이클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재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1년하고 한 3개월 4개월 남았으니까요. 별로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살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얼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이때 골 때려지는데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8만 원, 9만 원을 생각을 하시고 10만 전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첫째, 우리가 2020년도 말, 2021년도 초에는 매물이 없었어요, 위에. 물려 있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증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위에 물려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가즈아 했을 때 왔네 하고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그게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첫째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5천 원 단위로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 7만 5천 원, 8만 원, 8만 5천 원. 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층층층층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기를 들고 있는 거죠. 오시면 난사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매도를 버텨내고 올라가야 된다. 그럼 그 관점에서 그분들의 매도를 버텨낼 만큼 강한 매수는 누가 할 수 있냐?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은 언제 들어오느냐? 환율이 좋아질 때. 그러면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한국의 환율이 어디에 가 있을 것이며 그때 이제 DDR5라고 하는 그 재료가 얼마나 살아 숨쉬면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핵심인 파운드리도 그때 얼마나 돈을 벌면서 영업이익에 플러스를 내줄 것이며 지금 3나노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3나노가 숫자는 안 찍혀요. 그러면 내년 연말 되면 3나노가 숫자가 찍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막 3조, 4조, 5조 이런 식으로 티가 날 만큼 지금은 문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돈은 버는데 그 돈이 메모리에 묻혀서 티가 안 나요. 그리고는 그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면은 외국인의 매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특별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은 던지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뭐 8만 5천 원, 9만 원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애매하다. 내년 연말까지 환율이 막 1250원, 1300원에서 논다. 그렇게 되면은 올라가다 말고 조금 힘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을 좀 많이 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이 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고점을 뚫기는 좀 어렵고 한 7만 5천 원, 8만 원 요 정도에서 조금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것도 있는데 환율이 좋아지면은 8만 원 뚫습니다. 그거는 환율 좋아지면 확실히 뚫어요. 근데 그 부분이 환율은 항상 얘기하는 게 신도 모른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금리가 어디로 갈지, 미국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정말로 실적을 얼마나 찍어줄지 이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은 뭐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올라갈 때 목표 주가를 올리거든요. 올라갈 때 컨센서스를 올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대한민국 그 여의도 형님들 죄송합니다. 그 목표 주가 믿지 마시고요. 컨센서스 믿지 마시고요. 그냥 트렌드만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좀 더 스트레스 없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율은 한 1,200원대? 네, 1,200원 초반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와, 그 환율이 이게 1,300원, 1,290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안 내려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구나. 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그 중국에서도 네. 되게 뭐 반도체 7나노인가요? 네네. 막 그런 거 성공했다고 네. 요즘에 좀 뉴스로 좀 떠들썩했는데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네. 이런 부분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네. 여기서 썰을 좀 풀고 가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썰이 하나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 게 뭐냐면 알리바바에서 서버용 이제 AP라고 부르는 게 좀 낫겠죠. 왜냐면은 ARM 기반.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플이 M1 반도체, M2 반도체를 만들었듯이 이제 알리바바도 128코어 짜리 이제 서버용 CPU를 만들었다.
이제 서버용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라는 썰이 좀 돌았는데 그게 좀 떠들썩했어요. 미국 쪽에서. 떠들썩하다가 기사가 내려왔습니다. 네, 실제로 기사가 막 공유가 되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반 루머라고 지금은 취급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뭐 TSMC의 기술을 빼서 SMIC가 7나노를 만들었다. 뭐 수율이 안 나오니까 돈은 안 될 거다. 근데 뭐 이게 수율이 잡히면은 뭐 인텔도 7나노에서 지금 뭐 CPU를 만들고 있지 않냐. 갑론을박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데이터를 믿지는 못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 언급된 기업이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만큼 캐시플로우가 좋고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공부한 연구원들이 가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7나노가 불가능한 기술이냐 그러면은 가능은 한 기술이에요. 약간 그 상태에서 수율을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애들이 아예 밥줄을 끊겠다라고 하죠. 공급망을 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수율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은 만들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만들어지면은 비싸더라도 최대한 생산을 하면서 수율을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해낸다 그러면은 골치가 아파지는 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도 공산당이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 대만에는 나냐 반도체라고 있고요. 나냐 메모리라고 있고 지금 양쯔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중국에서 키우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거든요. 양쯔 메모리가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에서 0.05% 뭐 이렇게밖에 차지가 안 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냐라는 건데 정말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상태에서 EUV니 DUV니 이런 것에 대해서 공급을 최대한 이제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반도체 부품으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공산당이 돈을 계속 집어넣어서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만들겠죠. 그러면은 한국 거를 혹은 뭐 대만 거를 최대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사가겠지만 정말로 못 사게 미국이 막는다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못 판다 그러면은 중국도 해결책을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나라만큼 기술력이 딱 올라오냐? 그건 어려울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기술 유출, 인지 유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웨이퍼를 가지고 만드는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막히고 이러고 있는데 다음 차세대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GAN이라 그래가지고 뭐 지라갈륨 요런 이야기, 전력 반도체 이쪽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딱 보여줬던 그런 트렌드가 본인들이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전기차에 올인한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니온이, 샤오펑이니, BYD니 이런 친구들, CATL 이런 친구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10년 전부터 있었고 지금 3세대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SIC라든지 GAN 쪽으로도 중국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곳에선 에너지 쪽으로도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이 만난 벽, 미국의 기술이라는 이 벽, 그럼 이 벽을 못 뚫으면 넘어서 다음 기술을 선점한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전략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대응 방법, 한국의 반도체 시장도 대응 방법을 찾긴 찾아야겠죠. 지금 우리가 메모리니 파운더리니 이쪽으로 다 이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 시장도 그렇고 뭐 전력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지금 딱 그냥 우리가 항상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기준에서 까보면은 숫자나 성능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연구비 요런 그냥 말 그대로 투자하는 돈 이런 액수를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성공했고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잘 나가고 있지만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주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는 조금 참고하면서 좀 분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과 함께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 반도체 인력 부족하다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네. 그런 수급이 인력 인재들 수급이 어렵다 이런 게 좀 겹쳐지면서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또 테이버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런 맥락이 있고 조금 시간은 여유는 좀 있어서 네.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 대비하면은 네. 또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